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아들을 위해 라면만 먹으며 15년간 애플 주식을 모았지만 정작 아들의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 가족의 도움 요청과 그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17년 만에 다시 나타난 가족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7년 전 일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으니까 지금은 52예요.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17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아들도 그리고 제 자신도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제 아내는, 이제는 전 아내죠. 그 사람은 항상 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냐고. 처음엔 그냥 투정인 줄 알았어요. 부부간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애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언제 바꿀 건데요? 매일매일 이런 얘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저녁에 집에 와서 잠들 때까지. 돈 얘기, 또 돈 얘기. 저도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었고 평범한 직장인이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지 않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인지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부부가 오래 살면 알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이혼해요.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십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 준호도 있고 준호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애가 어떻게 크겠어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남자가 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차도 수입차 타고.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제가 부족했던 거죠. 돈이. 그런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던 건 아들 얘기였어요. 준호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야, 아빠랑 살자.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아빠, 미안해요. 그런데 새아빠가 더 좋아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신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버리는 거잖아요. 아들아, 아빠도 열심히 해서 돈 벌 테니까. 아빠는 원래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화났던 거고요. 15살 아이가 할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제가 무능했고 제가 부족했고 그래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결국 아들도 엄마를 따라 새아빠 집으로 갔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혼자가 됐죠. 그 첫날 밤을 지금도 기억해요.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아내가 TV 보는 소리, 준호가 게임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김치하고 달걀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아내가 장을 봤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뭘 사야 할지 어떻게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서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요. 40 가까운 나이에 혼자서 컵라면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요. 그 다음 날도 라면, 그 다음 날도 라면.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어요. 장 보러 갈 힘도 없고 뭘 해 먹을 의욕도 없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가족 얘기를 하면 멍하니 듣고만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김밥 하나 사서 먹고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한 달쯤 지났나?
그때 회사 후배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뭔가 취미라도 하세요. 취미? 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라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집에 와서 라면 먹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주식이라도 해보세요. 주식? 네, 애플 같은 거 말이에요. 형은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어 보이고 그냥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돈 쓸 데가 없더라고요. 라면값, 교통비, 핸드폰 요금. 그게 전부였어요. 옷도 안 사고 술도 안 마시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거의 안 나가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적금에 넣긴 했는데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돈만 묵혀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몇 권 사서 읽어보고. 그런데 워낙 종류가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후배가 말한 애플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아이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때가 2007년인가? 아이폰이 막 나올 때였는데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이런 회사면 앞으로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애플 주식으로 사자고. 어차피 혼자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라면값하고 교통비면 충분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 샀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것도 조심스럽게.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더 샀어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제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절반은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하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주식으로 월급의 절반을 넣는다니까 동료들이 말렸어요. 야, 위험해. 주식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적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적금이 안전하잖아. 주식은 하루아침에 다 날릴 수도 있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가족도 없고 취미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돈만 모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언젠가 준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때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돈 때문에 떠났으니까 돈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말이에요. 애플 주식을 사면서 가끔 뉴스도 찾아봤어요.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실적이 좋다든지 하는 소식들을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어요. 아, 내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주식 가격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제법 의미 있는 금액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돈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한테 자랑했을 텐데 준호한테도 아빠가 용돈 줄 수 있다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이 돈이 언젠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준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5년이 지났을 때쯤 애플 주식이 처음 산 가격의 3배 정도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정도면 준호 대학교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겠구나. 비록 지금은 새아빠가 다 해주고 있지만 언젠가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모았어요. 10년이 지나고 애플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아이폰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 가치가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제대로 투자했다는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준호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봤지만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새아빠가 외국 유학도 보내주고 좋은 대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거고 그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5년이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애플 주식이 처음 산 가격의 거의 20배가 된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 됐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야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새아빠가 해준 것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그 아이가 그렇게 컸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아버지 역할을 할 기회가 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더라고요. 준호야, 아빠야. 결혼 축하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준비한 걸 얘기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그동안 준비한 게 있어. 신혼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아버지,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런데 준호의 대답은 더 차가웠어요. 그 순간의 충격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혼주석에는 새아버지가 앉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1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냉정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너의 친아버지인데.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놓은 거구나 싶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집도 마련해 주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새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예요. 정말 간단명료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라면만 먹어가면서 모은 돈도 그 마음도 전혀 필요 없다고. 새아빠가 다 해준다고. 그래도 친아버지잖아. 친아버지요? 15년 동안 뭘 해주셨는데요? 새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해주셨어요. 학비도, 용돈도, 해외여행도, 유학비용도. 아버지는 그동안 뭘 해주셨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준호에게 해준 게 없었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안부 전화도 가끔씩만 했고 새아빠가 모든 걸 해주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잊혀진 존재였던 거죠. 준호야, 그래도 아빠도 이제는. 아버지, 죄송하지만 결혼식에는 정말 오지 마세요. 신부 측에서도 어색해할 거고 새아버지도 계시는데 복잡해져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왜 이렇게 살아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 돈을 왜 모았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혼자서 라면만 먹으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취미도 없이 그냥 돈만 모으면서 다음날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혹시 준호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연락할까 싶어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언젠가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모두 헛된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준호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게 됐거든요. 아마 제 친척 중에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아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호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의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구경도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결정했어요. 멀리서라도 보자고. 식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멀리서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자고. 결혼식 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15년 전에 입었던 양복이라 좀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많이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옷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많이 새고 얼굴도 늙었고 식장에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준호를 봤어요. 정말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15년 전에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은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신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준호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새아버지죠. 정말 당당하게 서 있더라고요. 완전히 신랑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새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저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고 멀리서 봤는데도 준호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부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저만 빼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신랑 아버지 인사 시간이었어요. 새아버지가 마이크를 들고 인사말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준호를 15년 동안 키우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15년 동안 키웠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아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준호도 답사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15년 동안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축하하고. 그런데 저만 혼자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준호와 신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나오는 준호를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신부랑 얘기도 하고. 그때 잠깐 제 쪽을 쳐다본 것 같았어요. 혹시 저를 알아본 건가 싶어서 가슴이 뛰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15년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돈만 모으면서 언젠가는 아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이 뭔 소용이에요? 아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새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는데. 그날 밤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들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지? 15년 동안 목표가 하나였어요.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냥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5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애플 주식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큰 돈이 되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해 봤는데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모든 돈이 아들을 위한 돈이었거든요. 아들 집 사줄 돈, 아들 결혼 자금, 아들이 필요할 때 줄 돈.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로 제 돈이 된 거죠. 2년 정도 그렇게 혼자 지냈어요. 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라면 위주의 식사, 여전히 집과 회사만 오가는 생활. 그런데 마음가짐은 좀 달라졌어요.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가끔 준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 살고 있겠지, 행복하겠지 하는 정도였어요. 새아버지가 잘 해주고 있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17년 만에 처음 받는 연락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 전 아내가 맞더라고요. 많이 지쳐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누구세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했으니까요. 미영이에요.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좀 날카롭고 강했는데 이제는 피곤하고 약해진 느낌이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연락하신 이유가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17년 만에 만나자고 하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날이 다가오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7년 만에 보는 전 아내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약속 날이 되어서 카페에 갔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깔끔하게 화장하고 옷도 잘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많이 수척하고 지쳐 보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색한 대화를 나누다가 미영이가 본론을 꺼냈어요. 사실은 도움이 좀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그 순간 이래서 연락했구나 싶었어요. 1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연락한 게 도움이 필요해서였던 거죠. 무슨 도움이요? 재혼한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결국 이혼까지 했고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렇게 돈이 많다던 새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살 집이랑 생활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요.
혹시 도움이 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는 걸 참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17년 전에 저를 버릴 때는 그렇게 차갑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다니. 미안한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17년 만에 처음 받는 아들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 준호예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했던 예전과 달리 좀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준호야.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사과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아파트 말씀하셨던 거 혹시 아직? 아, 이것도 도움 요청이구나 싶었어요. 엄마랑 아들이 똑같이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거였어요. 어디 지역으로 가능해요? 신혼집 마련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언제 생각했나?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구나. 17년 동안 잊고 지내다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연락하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뭐든지 해줬을 거고 전 아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정말 마음이 차가워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 싶었어요. 어디 지역으로 가능해요? 신혼집 마련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앞에 앉아있는 미영의 표정도 봤어요. 둘 다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17년 동안 저를 완전히 잊고 지내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전화를 잠깐 끊고 미영에게 말했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들과 함께 전 남편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야, 아빠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버지 정말 급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죠. 집 마련해달라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준호한테 아버지에게 부탁해보라고 했어요. 그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새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뒤바뀐 거였어요. 그동안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저를 생각해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새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이혼했어요. 사업 망하면서 성격도 완전히 변했고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느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준호의 엄마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 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힘들어해요. 새아버지가 사업 망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다 못 지키게 됐거든요. 신혼집도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아,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연락한 거구나 싶었어요. 새아버지가 해주던 걸 이제 친아버지인 제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7년 동안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미영이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사실이니까요. 그때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어렸을 때라서. 어렸을 때라고요? 성인이 다 되어서도 똑같았는데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꼭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요? 일도 구할 거고. 17년 동안 일 안 하고 지냈는데 쉽게 일자리가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날 미영과 헤어진 후에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호도 그렇고 미영도 그렇고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거지? 17년 동안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나?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준호에게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아버지 정말 급해요. 좋은 매물이 있는데 놓칠 것 같아서요. 그럼 새아버지한테 부탁해봐. 새아버지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제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새아버지가 모든 걸 해줬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그럼 이제서야 나를 생각해낸 거네. 아니에요,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그동안 연락 안 한 것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사과하면 당장 다 용서하고 도와줬을 텐데.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너는 나를 필요할 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17년 동안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했으면서 이제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 달라고 하는 게 뭐야? 준호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 새아버지만 믿고 친아버지를 무시한 거요. 그제야 제대로 된 반성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준호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17년 동안 너를 위해서 돈 모으면서 살았어. 라면만 먹으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게 다 의미 없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의미 있어요. 언제부터? 또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더 고민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얘기해봤는데 반응이 엇갈렸어요.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친아들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17년 동안 아버지 취급도 안 했는데 그래도 혈연은 끊을 수 없잖아. 또 다른 동료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나라면 절대 안 도와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17년 동안 남처럼 살았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머리로는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 아들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준호가 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 강남 쪽으로 아파트 하나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강남? 네, 신부가 강남 쪽을 원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7년 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그것도 신부가 원한다고? 준호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돈 많으시다고 들었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엄마가. 애플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고. 아, 미영이가 얘기했구나 싶었어요. 제가 애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준호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 지금 진짜로 그런 생각이야? 네. 아버지니까.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구나.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새아버지한테 받던 걸 이제 친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하는구나. 준호야,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겠다. 네. 왜요? 너는 나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17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강남 아파트 달라고? 그것도 신부가 원한다고? 준호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정말. 준호야, 나한테 새아버지한테 부탁해봐. 새아버지는 이제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어려울 때만 나를 찾는 거네.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는 필요할 때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정말 화가 났어요. 17년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다시 생각해보시면. 뭘 다시 생각해? 너는 17년 동안 뭘 생각했어? 아버지. 준호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17년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꿀잠을 잤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다음날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한테 들었어요. 도와주지 않겠다고. 네, 그렇게 결정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17년 동안 저는 더 힘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미영씨, 그때 저를 버릴 때는 생각 안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그때는 젊어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돈이 없어서 버린 거잖아요. 미영도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이제는 새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저를 찾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1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영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별로 동요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이요? 네, 5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미영과의 통화도 끝났어요.
며칠 후에 준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17년 만에 보는 거였는데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왜 왔어? 직접 부탁드리러 왔어요. 부탁할 것도 들어줄 것도 없어.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야, 나는 너에게 잊혀진 존재잖아. 새아버지한테 부탁해봐. 새아버지는 이제 어려우니까 나를 찾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17년 전에는 아니었잖아. 돈 많은 아빠가 좋다고 했잖아. 그때는 어렸어서. 성인 되어서도 똑같았는데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뭘 후회해? 아버지를 버린 거요. 언제부터 후회했어? 새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부터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새아버지가 망하지 않았어도 나를 찾았을까? 대답해봐.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제야 솔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됐어. 이제 집에 가. 아버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더 이상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준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따라가서 달랬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미영도 준호도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17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아들을 위해서 라면만 먹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취미도 여행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포기했어요. 오직 준호를 위해서요. 그런데 준호는 뭘 했나요? 새아버지 돈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친아버지는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필요할 때만 생각해낸 거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걸.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자고. 17년 동안 미뤄왔던 제 인생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준호와 미영을 거절한 후 정말 홀가분했어요. 17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회사도 연차를 내고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뭘 하고 살지? 17년 동안 목표가 하나였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애플 주식 잔고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 큰 돈이 되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해보니까 처음으로 설렜어요. 제 돈이라는 실감이 나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이라도 갈까 생각했어요. 17년 동안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여행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회사 동료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카페 창업 얘기요. 그때는 별로 관심 없게 들었는데 이제는 좀 달랐어요. 형, 요즘 카페 사업이 괜찮다던데 프랜차이즈로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런가? 네, 제 친구가 하는데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카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관련 세미나도 듣고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17년 동안은 그냥 주식만 사고 돈만 모으고 수동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주 동안 공부하고 알아본 후에 정말로 카페를 차리기로 결정했어요. 프랜차이즈로 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위치를 알아보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정말 오랜만에 밖을 돌아다녔어요. 17년 동안은 집과 회사만 오갔는데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는 게 새로웠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에 괜찮은 자리를 찾았어요. 유동인구도 적당하고 주변에 경쟁 업체도 많지 않고 임대료도 합리적이었고요. 계약하는 날 정말 떨렸어요. 50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해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직장인으로만 살았으니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교육도 받고 인테리어도 하고 정말 바쁜 날들이었는데 그런데도 즐거웠어요. 뭔가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카페 이름도 정해야 했는데 한참 고민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새 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정말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커피 만드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매장 관리하는 법.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익혀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 정말 떨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막상 장사를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와보는 정도였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커피 마시러 오는 할아버지,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친구들과 수다 떨러 오는 아주머니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17년 동안 혼자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여러 사람들과 만나니까 삶이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단골 손님 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과 얘기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예요. 아, 나보다 한 살 어리시네. 그런데 왜 이제야 카페를 시작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요.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늦은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서로 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가끔 장사 끝나고 함께 맥주 한잔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카페 운영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과 준호가 카페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못 본 척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색하더라고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서 오세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사했어요. 여기가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뭘 드릴까요? 완전히 손님 대하듯이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관계는 여기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 그러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손님 대하듯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희 좀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사 중이라서요. 잠깐만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냉정하게 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결국 둘이 커피만 마시고 갔어요. 나가면서 준호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는데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가끔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계속 손님 대하듯이 하니까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미영이 혼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카페 운영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정말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매출도 괜찮아지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카페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재미있고 17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 단골 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런가요? 처음 오픈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생기가 돌고 17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자전거 타기요. 카페 일이 끝나고 나서 혼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만 돌았는데 점점 더 멀리 가게 됐어요. 한강도 가고 남산도 가고 혼자서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사람도 있고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두들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라이딩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새로운 꿈도 얘기하고 이런 게 진짜 친구구나 싶었어요. 특히 박형이라는 분과 친해졌는데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면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어릴 땐 자기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런 걸 요즘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정말 공감되는 얘기였어요. 2년이 지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자전거 타기도 더 즐거워졌고 동호회 사람들과의 모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어요. 17년 동안은 혼자 있으면 항상 아들 생각, 전처 생각으로 우울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아버지, 아이가 생겼어요. 손자예요. 혹시 보고 싶으시면. 그 문자를 보면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라니. 제 혈육이 또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또 똑같은 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그 아이도 크면 할아버지보다는 돈 많은 할아버지를 좋아할 테고 필요할 때만 찾을 거라고.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형, 제대로 하신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들 상대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카페를 한 곳 더 늘렸어요. 첫 번째 카페가 너무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카페도 성공적으로 오픈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17년 동안은 그냥 직장만 다니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전거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장거리 라이딩도 문제없이 할 수 있고 산악자전거도 타고 정말 다양한 코스를 즐기고 있어요. 작년에는 제주도 자전거 여행도 다녀왔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4박 5일 동안 제주도 전체를 자전거로 돌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그때 박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요? 네, 진짜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1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그전까지는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언젠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희망 속에서 사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었던 거죠.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였어요. 아침에 카페에 와서 손님들과 인사하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자전거 타면서 바람을 맞고 주말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라이딩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손자도 있는데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17년 전을 떠올려요. 그때의 상처를, 그때의 배신감을, 그때의 절망감을. 그러면 다시 마음이 정리돼요. 아,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이제는 그러지 말자. 혈연이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혈연도 의미가 없어요. 준호와 미영은 저를 필요할 때만 생각했어요.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면서 어려울 때만 찾았어요. 그런 관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을 거절한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오히려 그때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도와줬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ATM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는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 이분들은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저를 좋아해줘요. 이게 진정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하지 않을 거고 상처받을 이유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는 카페를 한 곳 더 늘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로 전국 일주도 해보고 싶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5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군가는 제가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버린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17년 동안 저는 충분히 희생했어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충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도 일방적인 희생은 하지 마세요. 혈연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17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카페 2곳을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달리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17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고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말이죠. 5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계획하고 있고 카페도 한 곳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